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기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천여 건의 산불이 타오르면서 종말적 재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산불도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열대성 폭풍이 미국 남서부 지방을 덮쳤습니다. 네바다주에서는 116년 만에 역대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LA 지역에서도 1년치 강수량의 절반이 하루 만에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규모 5가 넘는 지진까지 일어났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불이한 관계로 지금 공동의 집은 신음하며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서로를 원망하며 아우성치고 서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사악하고 부도덕한 전쟁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생태적 회개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피조물의 리듬과 우리 생명의 리듬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심장 박동, 피조물의 심장 박동, 하느님의 심장 박동에 머물러 보자고 당부했습니다. 환경 파괴 행위는 당신의 모상대로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공동의 집을 지키고 자연과의 평화를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태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절제하며 자연과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때 하느님은 지구를 다시 생명이 약동하는 공동의 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구적인 생태적 회심이 필요한 이때 일본 정부는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해온 한국 천주교회로선 생태적 회개와 연대 활동이 더욱더 절실해졌는데요. 한국교회의 우려사항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에 반포한 생태 외칙 찬미 봐주소서의 두 번째 부분을 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관련해 마테오 브루니 교황 정 공보실장은 새로 업데이트된 찬미 봐주소서는 5개 대륙에 걸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최근의 기상이변과 재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불안과 우려 속에 맞이한 일본 후쿠시마 핵폐기 오염수 해양 투기. 적어도 30년 이상 134만 톤이 넘는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 버리는 건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독일 헬르몰츠 해양연구소에 따르면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다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칭화대 연구팀 역시 1년 뒤에는 우리나라 영해 전역이 영향을 받는다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국 해양 투기를 강행했고 한국 정부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오염수의 안전성과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는 여전합니다.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담화에서 다액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 처리하지 못한 오염수가 전체의 약 70%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안정화될 때까지, 사고 처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오염은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처리수를 보관하는 탱크의 80%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 미만까지 떨어지지 않은 물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880톤으로 추정되는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 핵연료 잔해를 본격적으로 반출하는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어민들은 물론 60년 넘게 물질을 해온 제주해녀 신자의 부르짖음은 건강과 직결된 생명과 생존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해녀들은요, 바다에 들어가서 그 오염된 물을 안 먹으려고 딱 입을 다물어도 자연적으로 바다가 출렁출렁하면 그 물을 자꾸 마시게 돼요. 그걸 내뱉으려야 벌써 목 안으로 넘어가요.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양희석 신부는 일본 정부가 핵발전 오염수 투기를 강행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핵발전의 위험성이 깔려 있다며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앞으로 핵발전소 위험성을 인지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데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지구 생태계 파괴가 인간 생명과 안전, 생존과 직결된다고 보고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며 이를 막기 위한 연대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모든 선의의 형제들과 강인한 어떤 연대를 이루면서 변화와 쇄신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지금 당장 눈앞에 현실이 되어버린 일본의 핵폐기 오염수 투기는 생태적 회개와 연대가 더욱 절실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하루에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17일 동안 방류합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를 거쳐 약 1km 길이 해저 터널을 통해 방류하는 방식입니다. 내년 3월까지 약 3만 1,200톤의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30년 동안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됩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입니다. 일본 어민과 중국 등 주변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고 일본산 수산물 추가 수입 규제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가톨릭교회도 지난 6월 성명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앞으로 30년 이상 100년 동안 계속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재앙으로 인류에게 되돌아올지 걱정이 앞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를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교황은 생태 환경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바라봅니다. 생태회칙 찬미받은 소설을 보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생태 문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에서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또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황은 바다는 모든 인간이 의존하는 연결의 매개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연결된 만큼 깨끗한 바다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고 그러기 위한 고민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교황은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두 번째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의 현안을 반영해 기상이변과 재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핵의 위험성을 상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현안도 다뤄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다음 달 1일은 피조물을 향한 기도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담화를 내고 피조물을 향한 무분별한 전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신앙인들의 생태적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담화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피조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전쟁을 종식하라는 부르심에 귀 기울이자고 말했습니다. 공동의 집을 치유해 그 집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교황의 호소입니다. 교황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양식, 정책을 변화시키자는 결의와 행동도 촉구했습니다.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며 모두가 피조물 보호에 동참할 것을 강조한 겁니다. 교황은 또 피조물을 창조주께 받은 거룩한 선물로 바라봐야 한다며 환경을 존중하는 통합적 접근 방법도 언급했습니다. 바로 앞만 보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하느님과 현재, 미래의 형제자매들,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이루는 관계를 모두 포괄해 환경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르는 최악의 결과를 가난한 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짊어질 것이란 사실을 직시하고 이들을 향한 불의를 중단하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교황의 제안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교황의 호소에 호응하며 다시금 생태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화석연료 억제와 화석연료 중심 문화의 공정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정의와 평화를 흐르게 하여라를 주제로 발표한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아빠스는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정의는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진심 어린 생태적 회개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교회의 생태환경위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날 미사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 주례로 거행되며 미사 후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거리 행진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난 주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질서에 따른 한미일 삼국의 관계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삼국 간 협력이 군사 동맹으로 이어지는 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어떤 우려인지 전해드립니다. 한미일 3국의 정상이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따로 만나 회담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새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위기나 현안이 발생했을 때 비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공동 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발표했습니다.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미래 세대, 여성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3국의 협력의 범위와 깊이가 모두 확장된 것입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였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안보 협력을 논의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정례적 연합훈련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3국 정상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신속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미일 협력 강화는 북중러의 밀착을 불러 동북아 한반도 정세는 더욱 요동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공동성명에 직접 중국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등의 사안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편 한미일 정상이 회담 결과를 발표하던 시기 프란시스코 교황은 군비 경쟁을 줄이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비춰보면 한미일 대 북중러 밀착 구도는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교황은 마음으로부터의 증오와 폭력을 근절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군비를 줄여 죽음의 도구를 삶의 도구로 변화시키도록 장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수택 대주교가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청년들을 초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서울대교구 올 하반기 사제 정기 인사 발령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수택 대주교는 지난 25일 135명의 사제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개최지 선정 발표 후 16일째 기자간담회는 기쁨과 축하의 순간을 담은 세계청년대회 홍보 영상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서울이 발표되는 순간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교황님께서 발표하시기 직전까지도 살짝 긴장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황님께서 아시아, 한국, 서울이라고 말씀하실 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가톨릭 청년들만이 아닌 전 세계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인공인 축제입니다. 종교를 넘어서 신의를 지닌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해 친교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정 대주교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코 가톨릭 교회만의 준비 과정이나 계획만으로 가능한 행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 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은 물론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큰 국제 행사입니다. 구체적인 대회 날짜와 개최 장소 등에 대해선 앞으로 교황청과 조율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4년간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고 동반하는 것이라며 그런 체험을 통해 청년 리더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청년들을 대회에 초대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몇 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가 깊겠다 생각이 되어서 저도 나름대로는 북한 청년들을 초대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특히 대회 준비 기간과 방문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 분단의 지엄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화와 화해의 큰 걸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 모이는 전 세계 청년들이 교황과 함께 화해와 일치, 희망의 길을 모색하며 평화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교황님과 함께 참여하게 될 세계 청년들은 평화와 일치, 또 화합과 희망을 함께 고민할 것이고 또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 대주교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또 다른 주안점으로 순교자 영성을 꼽았습니다. 순교자의 영성은 나를 찾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숙고하게 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고유한 가치가 전 세계에도 통용되고 영향력을 미치리라 믿습니다. 정 대주교는 1984년과 89년, 2014년 세 번의 교황 방문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행사와 대회를 한국 가톨릭 교회가 개최한 경험과 노하우를 언급하며 모든 인류의 선익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오늘 135명의 사제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1977년 수품 김영국 신부를 비롯해 석관동 주임 정의덕 신부, 명동 본당 주임 조항문 신부, 최기섭 신부, 박항호, 강권수, 이범주, 김덕근, 이동익, 남학현, 백상호 신부 등 11명이 성사전담 사제가 됩니다. 대신학교 김철호 신부는 사제를 위한 사제인 꾸라또르 사제를 겸직하게 됐습니다. 수락산 본당 주임 이대영 신부는 원주교구 영춘공소에 파견되고 암사동 본당 주임 강정희 신부는 번동 본당 주임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지구장 사제도 바뀝니다. 난곡동 본당 주임 윤일선 신부는 제8 성동 광진 지구장으로, 조혜붕 신부는 제4 성북지구장에, 양재동 본당 주임 김일영 신부는 제12 서초지구장에 임명됐습니다. 사회사목국장 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장 황경원 신부는 옥수동 본당 주임으로, 제8 성동 광진지구장 겸 구이동 본당 주임 정진호 신부는 사회사목국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사회사목국 국장에는 묵동 본당 주임 윤병길 신부가 임명됐고, 사목국장에는 성앵베르센터장 김현범 신부가 겸직을 하게 됐습니다. 명동 본당 주임에는 사목국장 조성풍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주교자 기도 사제도 2명 더 늘어납니다. 사목 상담에 나서고 있는 문종원 신부와 중견사제 연수 중인 이계철 신부가 각각 주교자 기도 사제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설된 주교자 기도 사제의 수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영식 신부를 비롯해 이광휘, 오대일 신부 등 베드로 사목 연수 중이던 8명의 사제가 처음으로 주임 신부로 발령받았습니다. 교구에서 봉직하다 본당으로 발령받은 사제도 눈에 띕니다. 해외 선교 봉사국 차장 김윤상 신부는 잠원동 본당 부주임으로, 한강 성심병원 원목실장 박상용 신부는 흑석동 본당 부주임에 임명됐습니다. 반면 본당에서 교구로 자리를 옮기는 사제도 있습니다. 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에는 서대문 본당 부주임 오석준 신부가 임명됐고,
해외 선교 봉사국 차장으로는 등촌 삼동본당 부주임 유동철 신부가,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창사동본당 부주임 정민아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해외 유학 중인 김성수 신부는 교황청 복음합으로 파견됩니다. 한편 교구는 8월 11일부로 가칭 협력사목 실행 TF 신설에 따라 지난해 11월 신설한 협력사목 TF는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임명된 사제들은 오는 9월 5일까지 임지에 부임해야 합니다. CPBC 이힘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은 특별히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헌장에 따라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된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권 회복과 보호를 강화하는 법과 행정적 조치와 함께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는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교원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기타 수업에 부적절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훈육과 관련하여 조언 또는 주의만으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 날짜와 시간 등을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퇴근 후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는 다음 주 금요일인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국가 차원에서 지침으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재정이 빨라졌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당해서 수사를 받은 사례가 1252건, 얼마 전에는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만 법과 행정적인 교권 회복 조치 강화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가톨릭 평화신문이 수원교구가 운영하는 광암학원 소속 효명고와 소아초등학교에서 생활지도와 담임을 맡고 있는 대표교사 7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대부분 교권 회복 조치와 인성교육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해서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원이 찬성했고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효명고등학교 박금수 교감은 인성교육의 핵심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더불어 살 줄 아는 지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줄 아는 문제 해결력이라면서 가톨릭계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교육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톨릭이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은 2006년 반포된 한국 가톨릭 학교 교육 헌장에 따라서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육의 가장 큰 사명은 복음화와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전인교육, 그 생활과 가르침과 배움이 하나의 전인격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2023년 현재 주교회의 교세 통계에 따르면 가톨릭계 유치원과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모두 273개며 학생 수는 5만 2천여 명, 교사 수는 4,935명입니다. CPBC 이상도입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6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에 똑같이 사형과 같은 극단적인 형벌로 맞서는 게 맞는지 이성적으로 따져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리포트 들으시면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최근 한 달간 흉악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경찰은 사건 직후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지만 범죄는 재발했습니다. 산책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에 사망케 한 신림동 강간살인 사건까지 벌어지자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으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뉴스 댓글창 등에는 사형제 부활을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사형 집행 부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형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빼앗는 단순한 응보적 감정을 충족시키는 효과 외에 어떤 범죄 예방 효과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사형을 각오한 범죄자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 사목자들도 이런 때일수록 여론에 편승하지 말고 이성적인 국가사법체계, 치안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력이 있다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흉악 범죄가 생길 때마다 사형이나 강력한 법 집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쉬운 말이죠. 사형제도로는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죄자도 사형이 없으니까 마음껏 흉악 범죄를 저질러야지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1997년 말 사형수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지고 난 이듬해엔 전년보다 살인사건이 177건이나 증가했다는 결과도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범죄 행위가 극단적이라고 해서 그 범죄를 반대하는 행동도 극단적이 돼버리면 국민 불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극단과 극단이 맞서는 사회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운명화된 사법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단순히 하나의 범죄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체 사법, 전체 국가의 발전, 그죠?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어떤 한 사건이 극악무도하니까 가장 극단적이고 강력한 처벌 수단을 동원해서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흉악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또한 국민 정서에 편승한 정책일 뿐이라는 겁니다. 법 집행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져야죠.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는 이거는 숨겨진 사형이다라면서 비판하시고 정말로 처벌이 유익하려면 희망의 지평을 가져야 하는 처벌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개인의 살인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이 다시 생명을 빼앗는 형벌로 맞대응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지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원 수가 82만 명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노동조합원 수가 성별과 연령, 계층을 불문하고 크게 늘었는데요. 30대까지 포함하면 MZ세대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인 2016년 노동조합원 수는 211만 명이었습니다. 문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엔 293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노동조합원 수가 82만 명이나 증가한 겁니다. 이는 2016년 노동부 조사에서 제외된 14만 명의 법외 노조 조합원을 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증가는 1980년대 노동자 대투쟁 시기 이후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최근에는 노조 조직률이나 조합원 수가 줄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지난 5년 사이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모든 성별과 연령층에서 늘었는데 특히 여성 조합원이 5년 새 72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19.4%나 늘었습니다. 청년 조합원도 31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4만 명 증가했습니다. 30대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이 MZ세대 조합원입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촛불혁명 이후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정책, 양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 등이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동안 저임률이 한 10% 그러다가
지금 보면 노동부 집계로도 한 14.1% 해가지고 한 4% 가까이 늘었어요. 그 조합원 수도 대출 한 82만 명 가까이 늘었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체원 노조 정률이 너무 낮다는 게 계속 문제점을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도 미흡하지만은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죠. 그동안 한국노동조합의 특징은 대기업, 정규직, 공공부문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뤄졌습니다. 다시 말해 고임금층이 많았는데 지난 5년 동안에는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계층도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특히 노동조합에서도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 조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일정하게 좀 반영돼서 이와 같은 노조 조직의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조직화는 정부 노동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사용자 측에서 좀 과도하게 좀 나온다고 할 때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조직화라든가 또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촉발하는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정부나 재계가 전부 다 좀 사납게 나온다고 할 때는 아무래도 별 부담 없이 노조에 가입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새로 좀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생길 거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노조 없이 자유로운 노동자 없다며 노조 활동의 중요성을 일깨운 바 있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통상임금의 80%만 받는 현실 때문에 망설이는 부모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마침 서울시가 육아휴직 장려금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문화 가장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 엄마 아빠를 위해 다음 달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엄마 아빠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또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여성이 주 양육자인 현실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엄마 아빠입니다. 또 건강보험료 본인 납부금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다. 고용보험 가입 뒤 올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이며 출산육아 종합 포털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 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분할 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을 사용한 뒤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매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심사한 뒤 그 다음날까지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조건 충족 시 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의 다문화 가구 수는 7만 1000여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도 18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시 다산코울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육아휴직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에 출생해 올해 우리 나이로 109세를 맞은 할머니가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쌍문동 본당 박성란 할머니인데요. 박 할머니는 지난달 세례를 받고 하느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새내기 신자입니다. 109세의 늦가기로 영세하게 된 사연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15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박성란 마리아 할머니. 토끼띠인 할머니는 우리 나이로 109살입니다. 증손자만 9명이고 증손자 가운데 맞이가 30대입니다. 할머니 가족은 명절 땐 적게 모이면 10여 명, 많을 땐 30명 넘게 모이는 대가족입니다. 할머니는 지난 7월 19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쌍문동 본당에선 지난 6월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병자 영성 채날에 집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귀가 어둡고 말수가 적어졌지만 세례식 날은 동네 잔칫날이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무늬 옷을 갖춰 입고 하느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할머니는 비교적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돕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선량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정말 힘들었던 분들이 다 엄마가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냥 보내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꼭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갈 때는 쌀도 이렇게 드리고. 할머니의 이웃사람과 나눔 실천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장원 오빠도 엄마 성품을 닮아서 그런지 하여튼 교복을 한번 해주면은 나만 아는 게 없대. 한 5-6번은 해줘야 된대. 엄마 말씀에 의하면 왜 그러냐 하면 학교 가가 이제 그 반에서 교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으면 오빠가 벗어주고 온대요. 그러니까 엄마 나 우리 반에 누가 교복을 안 입고 왔으니까 그걸 나는 다시 해달라 주고 왔다고.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 등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에는 이웃을 위한 사랑과 나눔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지만 딸을 개성여고에 입학시키는가 하면 신자가 된 딸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보고 성당에는 아침 기도 없나?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노?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령인 박할머니는 남들처럼 예비신자 교리 수업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교리 공부가 필요 없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100년 넘게 착하게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할머니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선물로 주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딴 젊은 사람처럼 교리를 다 배우지는 못해도 평소에 어머니께서 천주 존재 그 4대 그 교리 중에서 천주 존재와 강생구속은 확실히 의식 속에 있었어요. 할머니의 영세는 쌍문동 본당의 기쁨이자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무짐하게 하느님을 아신 만큼 더욱더 특별한 느낌과 특별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 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란 마리아 할머니의 세례 소감이 궁금했습니다. 엄마 세례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아요. 하느님 앞에서 할머니는 이제 세례받고 기뻐하는 어린 소녀처럼 느껴질 것만 같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학업과 취업 등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청년들에게 자신을 발견하고 위로해주는 체험형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CPBC는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청년 콘서트 숙제 말고 축제처럼을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에서 개최합니다. 어떤 콘서트인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CPBC는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청년 콘서트 숙제 말고 축제처럼을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에서 개최합니다. 일부에선 청년들이 나, 너,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고 당신을 부탁하는 설명서, 감정 몽타주 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밀 전시회와 포토부스, 먹거리 체험 부스, 플로깅 캠페인 등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후 7시 시작하는 2부에선 패션 디자이너 밀라논나 장명숙 씨를 비롯해 청년 문간 이문수 신부, 정신의학과 전문의 조성준 교수 등이 출연하는 청년 토크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디에이드와 WSG 워너비 나비, 싱어송라이터 김재형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이번 청년 콘서트는 함께 고민을 나누는 토크와 위로를 전하는 음악을 통해 청년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돌아봄으로써 긍정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종교를 넘어 다채로운 체험 부스와 콘서트로 하여금 삶이 숙제가 아닌 축제임을 나누고 공동선의 가치를 알리는 자리입니다. 이날 콘서트는 CPBC-TV 추석 특집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타이병이 세상에 드러난 건 1910년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에 따른 관절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곳곳에서 비슷한 환자가 발생하고 강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자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원인은 근처 광산에서 흘러나온 오염물질이었습니다. 광산에서 나온 무색무취의 중금속들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쌓였습니다. 아프기 시작할 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아프다의 뜻을 가진 이타이가 반복해서 들어간 병의 이름처럼 환자들은 서서히 그러나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이타이병은 대표적인 환경병 사례로 언급됩니다. 오염물질은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끊임없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은 주로 힘없고 약한 곳에 버려집니다. 선진국의 쓰레기를 수입하는 후진국, 미군기지 오염물질 청소 비용 논란, 도시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짓는 원자력 발전소 등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힘의 논리가 작용합니다. 위험에 외주하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한 단면입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제일 먼저 광료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를 공식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지난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앞으로 30년간 지속될 것입니다. 일본은 바다의 많은 물로 오염수가 희석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어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총리는 오염수가 안전하며 마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영상까지 만들어 우리나라 국민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쓰레기가 안전하면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이미 바다는 인간이 버리는 오염물질로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버려진 모든 것들은 자연과 인간 모두를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에 방사능 물질이 버려집니다. 다른 쓰레기가 그렇듯이 오염수가 바다를 포함한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창조물인 자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았는데 저 멀리 적도의 섬들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전 세계로 전파되는지 우리는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자 자연이 회복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한미일 북중러 하면서 국경을 나누고 동맹을 맺어 갈등하고 있지만 자연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살인처럼 공동의 집 지구를 망가뜨리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미래의 자녀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바다, 쓰레기장이 된 땅, 어두운 하늘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번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최악의 결과를 짊어져야 할 가난한 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불의를 중단하도록 목소리를 높이자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후쿠시마 오염수 이타이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닌 연대와 책임, 생태적 회심으로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는 일에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